또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의 3차 계약, 현무였습니다. 1차는 전쟁 특수, 2차는 정치.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에스토니아가 K9을 샀고 루마니아도 검토 중이었습니다. 발트 3국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흐름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섰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클라우스 슈타인하르트입니다. 독일에서 레오파르트를 설계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유럽 무기가 세계 기준이던 시대를 만든 기술자죠. 제게 기술은 싸는 것이지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술은 문서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버텨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모른다고 봤으니까요. 하지만 이 질서가 흔들리는 걸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2022년 7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5개월째였죠. 유럽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자국 무기를 대량으로 보냈습니다. T-72 전차, 크랩 자주포, 각종 포탄까지. 창고가 비어갔습니다. 보충이 필요했죠. 그때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 총액 약 177억 달러. 한국과의 계약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계는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았죠. 곧 결론이 났으니까요. 베를린의 한 회의실에서였습니다. 동료 몇 명이 모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샀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답이 나왔죠. 전쟁 특수입니다. 납기 때문이죠. 유럽 생산이 느리니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레오파르트2는 주문부터 인도까지 최소 2년이 걸립니다. PGH-2000은 그보다 더 오래 걸리죠. 폴란드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K2가 레오파르트만 하겠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성능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샀을 뿐이죠.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전쟁이 끝나면요? 저는 답했습니다. 계약도 끝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건 임시 선택이다.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 만든 예외다. 유럽 질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저는 그 판단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30년간 무기를 설계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원칙이 흔들립니다. 급하면 기준이 낮아지죠. 하지만 전쟁은 끝납니다. 그때 남는 건 원칙입니다. 한국 무기가 빠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빠른 것과 좋은 것은 다릅니다. 전차는 단순히 움직이고 쏘는 기계가 아닙니다. 전쟁을 버텨내는 철학입니다. 포탄을 맞고도 승무원을 살려내는 구조. 영하 30도에서도 작동하는 엔진. 50년을 쓸 수 있는 설계. 그게 레오파르트였습니다. K2는 어떻습니까? 빠릅니다. 현대적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1953년 이후 전쟁이 없었습니다. 70년간 평화였죠. 그들이 만든 무기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 속에서 설계된 겁니다. 독일은 다릅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냉전시대 최전선이었죠. 소련 전차 수천 대가 언제든 독일 평원을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레오파르트가 탄생했습니다. 전쟁을 아는 나라가 만든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일시적이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유럽으로 돌아온다. K2는 급한 불을 끈 소화기일 뿐이다. 질서를 바꾸는 무기는 아니다. 2022년 여름, 저는 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방산이었죠. 발표자 중 한 명이 폴란드 계약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입이 아닙니다.
방문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떠날 겁니다. 몇몇이 웃었습니다. 동의하는 웃음이었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한국 무기의 경쟁력은요? 저는 답했습니다. 속도입니다. 그게 전부죠. 기술 깊이는 유럽이 앞섭니다. 운용 경험도 우리가 많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시간을 샀을 뿐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몇몇 동료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 명이 물었습니다. 클라우스, 정말 한국이 위협이 안 된다고 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협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술과 철학. 한국은 기술은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이 없습니다. 철학이요? 전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무기는 상품이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 방식이죠. 유럽은 그걸 압니다. 한국은 아직 모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저는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이 계약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폴란드 계약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177억 달러.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보니 명확했습니다. 긴급 도입, 단기 납품, 기술 이전 없음. 전형적인 전쟁 특수 계약이었죠.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나와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빠릅니다. 폴란드는 급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급한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원칙이 돌아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밤이었습니다. 조용했죠. 전쟁은 여기서 멀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질서는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서. 레오파르트, 르클레르, 아리에테. 이 이름들이 기준입니다. K2? 빠른 전차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의 검증, 실전 경험, 동맹국들의 신뢰. 한국은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레오파르트 2 시제품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젊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전차가 세계 기준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18개국에 수출됐습니다. 나토 표준 전차가 됐죠. 그게 3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폴란드 하나 계약했다고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1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전쟁이 끝나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재건 중일 겁니다. 폴란드는 다시 유럽 무기를 주문할 겁니다. K2는 창고에 있겠죠. 쓰이긴 하겠지만 주력은 아닐 겁니다.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경험에 기반했습니다. 30년간 방산업계에 있으면서 본 패턴이었죠. 전쟁 특수 계약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2022년 가을, 동료 한 명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클라우스, 폴란드가 K2 인도받기 시작했답니다. 빠르네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게 장점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위협 안 된다고 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위협이 되려면 질서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은 질서 안으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손님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판단은 틀리지 않는다고. 폴란드의 선택은 예외다. 한국은 대체제다. 유럽 질서는 건재하다. 논쟁할 가치도 없다. 그렇게 1차 계약은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끝이 정해진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완벽히 틀렸습니다. 2023년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죠. 1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유럽은 긴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소식이 들렸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2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무관심했습니다. 추가 구매겠거니 했죠. 전쟁이 길어지니까 보충이 필요했을 겁니다. 1차 때 주문한 물량만으론 부족했겠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때부터 달랐습니다. K2 전차 추가 도입, K9 자주포 추가 배치. 거기까진 예상 범위였습니다. 문제는 조건이었습니다. 현지 조립 포함, 금융 패키지 연계, 장기 운용 전제. 저는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단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달랐죠.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2차 계약 내용 봤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봤습니다. 좀 이상하더군요. 저는 물었습니다. 현지 조립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글쎄요. 정치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정치.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치. 그렇게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했습니다. 뭔가 설명되지 않았죠. 1차 계약은 명확했습니다. 급하니까 샀습니다. 빨리 받아야 하니까 한국을 택했죠.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는요?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급한 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한국입니까? 더 이상한 건 조건이었습니다. 현지 조립. 이건 단기 계약이 아닙니다. 공장을 전제한 구조죠. 금융 패키지. 이것도 일회성이 아닙니다. 장기 관계를 깔고 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차 때는 확신했습니다. 전쟁 특수다. 끝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전문가들이 모였죠. 당연히 폴란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2차 계약은 정치적 선택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죠. 한국은 미국 우방국이니까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판단, 외교적 고려, 그런 것들이 작용했겠죠. 하지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현지 조립입니까? 정치적 선택이라면 완제품 수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발표자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일자리 창출 목적일 겁니다. 일자리.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위해 무기 생산 라인을 만듭니까? 그것도 외국 무기를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클라우스, 너무 깊게 파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깊게 파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폴란드 내부 사정이겠죠. 우리가 다 알 순 없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자료를 펼쳤습니다. 1차 계약과 2차 계약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1차 긴급 도입, 완제품, 단기 납품. 2차 현지 조립, 금융 연계, 장기 운용. 완전히 달랐습니다. 1차가 응급처치였다면 2차는 뭡니까? 체질 개선입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현지 조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장이 필요합니다. 설비가 필요하죠. 인력도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술입니다. 기술 이전. 현지 조립을 하려면 기술을 넘겨야 합니다. 설계도는 기본이고 공정까지 공유해야 하죠. 품질 관리 기준도 넘어갑니다. 폴란드가 그걸 요구했을 겁니다. 한국이 응했고요. 하지만 얼마나 넘겼을까요? 진짜를 줬습니까? 아니면 껍데기만 줬습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껍데기겠죠. 한국도 바보가 아닙니다. 조립 공정 정도만 넘겼을 겁니다. 핵심은 숨겼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기술은 싸는 겁니다. 나누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안심됐습니다. 2차 계약도 결국 거래입니다. 폴란드는 일자리를 얻고 한국은 돈을 벌고 핵심 기술은 한국이 쥐고. 그런 구조겠죠.
며칠 뒤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금융 패키지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구조입니까? 장기 할부였습니다. 10년 넘게 나눠 갚는 조건이었죠. 이자도 낮았습니다. 거의 정책 금융 수준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조건을 줍니까? 무기는 현금 거래가 기본입니다. 특히 대규모 계약은요. 그런데 할부라니 그것도 10년 넘게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금융 패키지 받습니까? 10년 할부라던데요. 그가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좀 파격적이긴 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줍니까? 현금으로 받으면 되는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시장 확보 아니겠습니까? 폴란드를 잡으면 동유럽으로 확장할 수 있죠. 시장 확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됩니까? 10년 할부를 줄 정도로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1차 때는 간단했습니다. 빠른 납기.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2차는요? 현지 조립, 금융 패키지, 장기 운용. 이게 다 뭡니까?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폴란드가 단순 구매국이 아니라 생산국이 되려는 겁니까? 한국 무기를 조립해서 주변국에 팔려는 겁니까? 하지만 말이 안 됩니다. 유럽에서 유럽 무기도 아닌 걸 생산해서 팝니까? 누가 삽니까? 레오파르트 2가 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2차 계약은 정치입니다. 기술이 아니죠. 폴란드 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외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기술적 우열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니 편해졌습니다. 정치는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죠. 이 계약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했습니다. 정치로 설명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폴란드에서 1차 계약분 K2가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훈련도 시작됐다고 했죠. 유럽 군사 분석가들이 평가를 냈습니다. K2는 준수한 성능이다. 하지만 레오파르트 EA7과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준수합니다. 하지만 최고는 아닙니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K2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를 대체할 순 없습니다. 2차 계약도 결국 정치적 선택입니다. 기술적 선택이 아니죠. 가을이 됐습니다. 2차 계약 관련 소식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현지 조립 일정이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몇 년 뒤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몇 년 뒤, 그때쯤이면 전쟁이 끝나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됐겠죠. 폴란드는요? 한국 무기를 조립하고 있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계약은 계속됩니다. 1차 때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전쟁이 끝나면 계약도 끝난다고 했는데요. 저는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으면 불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동료와 통화했습니다. 2차 계약,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답했습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1차는 거래였습니다. 2차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클라우스, 너무 깊이 보는 거 아닙니까? 폴란드가 좀 더 샀을 뿐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좀 더가 아닙니다.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기술 수준은 여전히 유럽이 위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지 않았죠. 2차 계약 현지 조립, 금융 패키지, 장기 운용. 하나하나는 설명됩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차 계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치적 선택입니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치, 외교가 아니라 내부 사정, 일자리가 아니라 명분.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1차 때는 확신했습니다. 끝이 있다고. 이제는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문제다. 그 문장을 보니 조금 안심됐습니다. 정치는 바뀝니다. 영원하지 않죠. 하지만 펜을 놓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정치일까요? 아니면 제가 보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불을 껐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또 한국입니까? 왜 현지 조립입니까? 왜 장기 계약입니까? 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차 계약도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이건 정치다. 기술이 아니다. 유럽 질서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2024년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했죠. 유럽 방산 강화 전략이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유럽 내에서 생산된 무기를 우대한다. 역외 완제품 무기는 제한한다. 보조금도 예산도 유럽산 무기에만 집중한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질서가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발표문에는 명확했습니다. 유럽 외 지역에서 생산된 완제품 무기를 구매할 경우 EU 방산 기금에서 배제됩니다. 각국 정부 예산으로만 써야 하죠. 보조금도 없습니다. 세제 혜택도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한국 무기를 사려면 폴란드가 자기 돈으로만 사야 한다는 겁니다. EU 지원은 없습니다. 비용 부담이 커지죠. 저는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EU 정책 봤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봤습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규칙이 바뀌었으니까요. 저도 웃었습니다. 규칙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확신이 섰죠. 1차 계약은 전쟁 특수였습니다. 2차 계약은 정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구조가 막았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더 사려면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EU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만요. 그럴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겁니다. 유럽으로. 레오파르트 2는 유럽산입니다. EU 기금을 쓸 수 있죠.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당연히 유럽입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2차 계약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제 필요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유럽 방산 자립과 미래라는 주제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EU의 새 정책은 명확합니다. 유럽 무기는 유럽에서 만듭니다. 역외 의존을 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쳤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르쳐준 게 있습니다. 무기는 외부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자체 생산해야 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폴란드의 한국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발표자가 답했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추가 계약은 어려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1, 2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계약했으니까요. 하지만 3차는요? 없습니다. EU 정책이 막았으니까요. 세미나가 끝난 뒤 동료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이군요. 질서가 회복됐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이 뭔가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규칙은 명확합니다. 유럽산이 아니면 배제입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회로는 없습니다. EU 정책은 완제품 수입을 막았습니다. 끝입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한국의 유럽 진입은 여기까지다. 1. 2차 계약은 예외였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다. 하지만 며칠 뒤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상한 소식이었죠. 폴란드가 한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지 생산 방식으로요. 저는 처음엔 못 알아들었습니다. 현지 생산? 그게 뭡니까? 2차 계약 때 현지 조립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조립과 생산은 달랐습니다. 조립은 부품을 가져와서 폴란드에서 조립하는 겁니다. 생산은 폴란드에서 만드는 겁니다. 부품까지요. 그럼 이게 뭡니까? 폴란드에서 만들면 유럽산 아닙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 만든다고 유럽산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폴란드 소식 들었습니까? 현지 생산 협의 중이라던데요. 그가 답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좀 이상하더군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폴란드에서 만들면 유럽산이 됩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요. 원산지 규정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EU 정책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원산지 규정을 찾았습니다. 읽어봤습니다. EU 영내에 등록된 법인이 EU 영내에서 생산한 무기는 유럽산으로 인정된다. 기술 출처와 무관하게. 그 단어가 박혔습니다. 기술이 한국 거라도 상관없습니까? 폴란드에서 만들기만 하면 유럽산입니까? 저는 동료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원산지 규정 봤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한국 기술로 폴란드에서 만들면 유럽산이 됩니까?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규정상으론. 맞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우회 아닙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우회라기보단 규칙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규칙 안으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규칙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협의 중이라는 소식만 반복됐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1차 계약도 처음엔 협의였습니다. 그러다 체결됐죠. 2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도 똑같을 겁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EU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역외 무기를 막으려고요. 하지만 한국은요? 역외에 머물지 않으려 합니다. 영내로 들어오려 합니다. 우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면이었습니다. 규칙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이용하려 합니다. 동료와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클라우스 괜찮습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폴란드 건 때문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직 협의 단계입니다. 실행될지도 모릅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1차도 협의였다가 체결됐습니다. 2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은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폴란드가 현지 생산을 시작하면요. 주변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스토니아는 이미 K9을 샀습니다. 루마니아도 검토 중입니다. 그들도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앞서 나간 겁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앞서 나간 게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1차, 2차, 그리고 이제 협의.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클라우스, 유럽 기술은 여전히 최고입니다. 레오파르트를 K2가 이길 순 없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길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요? 다른 목적이 있다면요? 그가 물었습니다. 무슨 목적 말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이었습니다.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흐렸습니다. 이유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역의 무기를 막으려고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한국은 여기까지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끝나지 않으려 합니다. 규칙 밖에 머물지 않으려 합니다. 규칙 안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뭡니까? 막히면 멈춥니까? 아닙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규칙이 생기면 피합니까? 아닙니다. 규칙에 맞추려 합니다. 이게 전략입니까? 아니면 태도입니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확신이 또 흔들리고 있다는 것. 1차 때 전쟁이 끝나면 끝난다. 틀렸습니다. 2차 때 정치적 선택이다. 틀렸습니다. 이번 EU 규칙이 막는다. 또 틀릴 것 같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한국이 아닙니다. 제 판단이 계속 틀린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규칙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임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기 전략이라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협의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체결될 겁니다. 1차처럼 2차처럼. 저는 그걸 압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제 30년 경험이 흔들리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멈추지 않습니까? 왜 계속 방법을 찾습니까? 이들은 대체 뭡니까? 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답을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으면 불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협의 소식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실행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것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2차 계약 자료를 꺼냈습니다. 조금 전에 깊숙이 넣어뒀던 것들이었죠. 다시 꺼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았으니까요. 곧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지켜봐야 합니까? 아니면 직접 확인해야 합니까? 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흐름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4장. 협의는 계속됐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서 오가는 소식들이 조금씩 들렸죠. 구체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흐름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약점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폴란드 방산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독일과 폴란드는 나토 동맹입니다. 기술 협력도 많죠. 저는 그 라인을 통해 접근했습니다.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 과정을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독일 기술자가 관심을 보인다는 것. 며칠 뒤 답이 왔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료 열람을 허가하겠다고 했죠.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폴란드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왜 그걸 보려 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왜 계속되는지. 그가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이미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정치고 전쟁 특수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1차 때도 2차 때도.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직접 봐야 합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뭘 찾으려 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약점입니다. 이 선택이 틀렸다는 증거. 몇 주 뒤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계약서 사본들이었습니다. 1차, 2차 계약 문서, 기술 사양서, 납품 일정표, 운용 매뉴얼까지. 저는 책상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차 계약서를 봤습니다. K2 전차 180대. 단가, 납기, 조건들이 모두 명시돼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없었죠. 전형적인 긴급 도입 계약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항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1차 계약엔 기술 이전이 없었습니다. 완제품만 넘기는 구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급한 계약이니까요. 기술 이전까지 논의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2차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여기서부터 달랐습니다. 현지 조립 조항이 있었습니다. 금융 패키지도 명시돼 있었죠. 그리고 기술 이전 항목이 있었습니다. 조립 공정 관련 기술을 폴란드에 이전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 기준도 제공한다고 했죠. 저는 그 부분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어디까지 넘기는 겁니까? 조립 공정, 품질 관리. 그 정도면 껍데기입니다. 진짜 핵심은 아니죠. 진짜 핵심은 뭡니까? 설계 철학입니다. 재료 선택 기준입니다. 시험 데이터입니다. 실패 사례입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기술이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껍데기만 줬을 겁니다. 진짜는 숨겼을 거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기술은 문서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진짜는 항상 숨겨집니다. 저는 그 숨김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야 이 선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기술 사양서를 봤습니다. K2 전차의 성능 수치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포구경, 장갑 두께, 엔진 출력, 기동성 수치까지. 레오파르트 2와 비교해 봤습니다. 제 노트북에 레오파르트 2 사양이 있었죠. 주포는 둘 다 120mm였습니다. 같았죠. 엔진 출력은 K2가 1500마력, 레오파르트 EA7도 1500마력이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중량은 달랐습니다. K2는 55톤, 레오파르트 EA7은 67톤이었죠. K2가 훨씬 가벼웠습니다. 최고 속도도 K2가 70km, 레오파르트 EA7이 68km였습니다. K2가 약간 빨랐죠. 수치상으론 비슷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K2가 나았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전부가 아닙니다. 전차는 숫자가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레오파르트 2는 40년간 검증됐습니다. 18개국에서 쓰였죠. 실전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K2는요? 평화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치는 비슷하다. 하지만 검증 깊이가 다르다. 이게 약점이다. 운용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폴란드군 운용 교범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었죠. 읽어봤습니다. 상세했습니다. 조작법, 정비주기, 고장 대응법까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매뉴얼만 있으면 운용이 가능합니까? 레오파르트 2를 생각해봤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용은 다릅니다. 경험이 필요하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문서에 없는 것들. 예를 들어 극한 상황에서의 판단. 영하 30도에서 엔진이 안 걸릴 때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그게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경험입니다. K2 매뉴얼에도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군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문서와 실제 사이에 간극이 있다. 폴란드는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가? 며칠 뒤 폴란드 측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훈련 자료를 보고 싶다고 했죠. 자료가 왔습니다. 폴란드군 승무원 교육과정 문서였습니다. 한국 교관이 폴란드에 와서 교육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교육기간은 6주였습니다. 초기 배치 승무원을 대상으로 했죠. 교육 내용은 조작, 정비, 사격, 전술 운용이었습니다. 6주. 짧습니다. 레오파르트 2 교육은 3개월입니다. 절반도 안 되죠. 저는 의심했습니다. 6주 만에 새 전차를 완전히 익힙니까? 불가능합니다. 기본만 배웠을 겁니다. 심화는 못했을 거고요. 또 하나의 약점입니다. 교육기간이 부족하다. 운용 숙련도가 의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습니다. 폴란드가 그걸 모를까요? 6주가 부족하다는 걸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진행했습니까? 급했으니까. 그렇게 답했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급했을 겁니다. 일단 배치하고 나중에 익히자. 그런 판단이었겠죠. 저는 계속 자료를 뒤졌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약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선택이 왜 틀렸는지 증명할 수 있는 뭔가. 부품 공급 관련 자료를 봤습니다. 1차 계약분 K2 전차 부품은 한국에서 공급됩니다. 폴란드에 재고를 일부 쌓아놨다고 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길어지면요? 부품 공급이 끊기면요? 레오파르트 2는 유럽 전역에 부품 공급망이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어디서든 구할 수 있죠. K2는요? 한국에서만 옵니다. 거리가 멉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 약점입니다. 부품 공급망이 취약하다.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 금융 자료도 봤습니다. 2차 계약의 금융 패키지 구조였습니다. 10년 할부의 낮은 이자였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선 유리합니다. 당장 큰 돈이 안 나가니까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선요. 10년간 돈을 못 받습니다. 위험하죠. 왜 이런 조건을 줍니까? 시장 확보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됩니까? 10년 할부를 줄 정도로요? 저는 의심했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겁니다. 숨겨진 조건이 있을 거고요.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조건은 안 보였습니다. 그냥 10년 할부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함정이 없습니까? 며칠을 자료와 씨름했습니다. 계약서, 사양서, 교육자료, 금융문서 모두 봤습니다. 그리고 정리했습니다. 제가 찾은 약점들입니다. 첫째, 검증 깊이가 부족합니다. 실전 데이터가 없습니다. 둘째, 운용 경험이 부족합니다. 교육 기간이 짧습니다. 셋째, 부품 공급망이 취약합니다. 한국에 의존합니다. 넷째, 기술 이전이 제한적입니다. 껍데기만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 정리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틀렸다. 약점이 명확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했습니다. 뭔가 놓친 것 같았습니다. 약점은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폴란드는 이 약점을 모를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계속 선택합니까?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료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자료 검토 끝났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결과는요? 저는 답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럿. 그가 웃었습니다. 그럼 됐군요.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폴란드도 이 약점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계속합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 이유. 정치. 또 그 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약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 약점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계속되는지는 모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료가 말했던 대로 정치일까요? 아니면 제가 보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자료 검토만으론 부족하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식이 들렸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확실했죠. 현지 생산 방식으로 간다고.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찾은 약점들이 무력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증 부족, 경험 부족, 공급망 취약, 기술 이전 제한. 이런 약점들이 있는데도 협의는 계속됩니다. 왜입니까? 대체 왜입니까?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보지 못한 뭔가.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찾은 약점들. 이게 정말 약점입니까? 폴란드 입장에선요. 검증 부족. 하지만 폴란드는 급했습니다. 검증보다 빠른 배치가 필요했죠. 경험 부족. 하지만 육주 교육으로도 기본 운용은 가능했습니다. 공급망 취약. 하지만 한국은 빠르게 공급했습니다. 기술 이전 제한. 하지만 조립은 가능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은 약점들은 독일 기준입니다. 유럽 기준이죠. 하지만 폴란드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겐 완벽한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제가 찾은 약점들은 의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약점은 약점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그 약점을 감수하고도 선택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료만으론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이었습니다. 흐렸습니다. 제 마음도 흐렸습니다. 약점을 찾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죠. 그날 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정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다. 포장된 거래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보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폴란드는 약점을 알고도 선택했다. 왜입니까? 답은 자료 안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며칠 뒤 소식이 구체화됐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의가 실질적 단계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선 호마르케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3차 계약의 핵심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천무가 뭡니까? 한국의 다연장 로켓으로 사거리가 80km에서 최대 290km까지 닿는다고 했습니다. 유도 기능까지 있다고 했죠. 비교 대상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의 MARS, 미국의 하이마스 같은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다연장 로켓이 있고 검증된 무기들인데 왜 또 한국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까?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핵심은 미사일이었습니다. CGR-80이라는 유도 미사일을 쓴다고 나와 있었는데 290km를 날아가며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MARS는 사거리가 80k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이마스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 무기라 유럽산이 아니죠. 그럼 천무가 수치상으론 유리하다는 건데, 하지만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며칠 뒤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공동으로 회사를 만든다는 거였죠. 회사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HWB라고 했습니다. 하나와 폴란드 방산 기업의 합작이라고 했는데 저는 의아했습니다. 합작법인이라니 이게 단순 구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를 만든다는 건 장기 사업을 전제로 한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폴란드에 현지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짓는다고요? 2차 계약 때는 조립이었는데 이번엔 생산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수준이죠.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천무 소식 들었습니까? 합작법인의 공장까지 짓는다던데요. 그가 답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좀 놀랍긴 하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무기 생산 공장을 폴란드에 짓는다는 게요.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EU 규정을 피하려는 거겠죠. 아닙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규칙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이미 3장에서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기술 이전 범위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립 공정만이 아니라 생산 공정까지라고 했습니다. CGR-80 미사일 생산 기술까지 이전한다고 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사일 생산 기술까지 넘긴다고요? 핵심 무기 기술을 통째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료를 더 뒤지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찾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넘기는 겁니까? 폴란드 언론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가 나와 있었는데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 시험 절차, 운용 노하우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껍데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이전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제 30년 경험으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기술을 넘길 때 항상 제한했습니다. 핵심은 철저히 숨기고 조립 정도만 허용했죠. 한국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생산까지 넘긴다니 도대체 왜입니까? 동료와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는데 그가 물었습니다. 클라우스, 천무건 어떻게 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기술을 저렇게 통째로 넘기는 겁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아마 형식적일 겁니다. 겉으로만 넘기는 척하고 핵심은 당연히 숨겼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형식적이다. 껍데기만 준다. 진짜는 당연히 숨겼을 거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나왔는데 폴란드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간다고 했습니다. 공장 설립 전에 기술 교육을 받는다는 거였죠. 연수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미사일 생산 공정 전 과정을 배운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6개월이라니 짧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이라면 몇 주면 충분한데 6개월이라는 건 진짜 교육이라는 뜻 아닙니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껍데기만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어느 날 폴란드 관계자와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상당히 포괄적이라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측이 생각보다 훨씬 개방적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핵심 기술까지 넘기는 겁니까?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는 제한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이 공유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폴란드 공장 건설 현장에 상주한다고 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고 나서도 몇 년간 머문다고 했죠. 상주라니 이건 단순 자문이 아닙니다. 함께 일한다는 뜻이고 손으로 직접 가르친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문서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짜는 손에 있다고 경험에 있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 손을 폴란드에 보낸다는 겁니다. 몇 년간이나. 이게 뭡니까? 진짜를 넘기는 겁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독일은 기술을 철저히 지킵니다. 유럽은 핵심을 절대 넘기지 않죠. 그게 정상인데 한국은 다릅니다. 숨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료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폴란드에 몇 년간 상주한다던데요. 그가 답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계약 조건일 겁니다. 기술 이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겠죠. 기술 이전 보장.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보장한다는 건 진짜로 넘긴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침묵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공장 건설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폴란드에서 착공식이 열렸다고 했죠.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공장 규모가 나와 있었는데 작지 않았습니다. 연간 수백 발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했습니다. 수백 발이라니 폴란드만 쓰기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변국에도 팔 거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주변국이 산다면요?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발트 3국 같은 나라들이 폴란드에서 만든 천물을 산다면요? 그럼 폴란드는 구매국이 아니라 생산국이 되는 겁니다. 유럽 내에서 한국 무기를 생산하는 거점이 되는 거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어느 날 자료를 정리하다가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이 한국 기술자를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술을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갑니다. 함께 만든다. 그 표현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술 이전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한쪽이 주고 한쪽이 받는 거래라고 봤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함께 만든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협력이라는 뜻 아닙니까?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기술 이전에 대한 제 이해가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독일 방식이 틀린 게 아닙니다. 유럽 방식이 잘못된 것도 아니죠. 다만 한국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며칠 뒤 폴란드 관계자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 과정을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네, 몇 번 참관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땠습니까? 형식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이었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솔직히 말하면 놀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설명만 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여줍니다. 손으로요. 손으로.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문서도 당연히 줍니다. 하지만 문서보다 행동이 훨씬 많습니다. 설명은 짧고 시연은 깁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완전히 따라 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더군요. 저는 물었습니다. 실패 사례도 공유합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네. 어디서 실수했는지, 어떻게 고쳤는지까지 솔직하게 알려줍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실패 사례까지 공유한다니 이건 진짜입니다. 껍데기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배운 원칙이 있습니다. 기술은 문서에 담을 수 없다. 진짜는 항상 숨긴다. 경험은 절대 나누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요. 문서도 주고 진짜도 보여주고 경험까지 공유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경험으론 전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직접 봐야 한다고. 자료로는 부족합니다. 통화로도 부족합니다. 현장을 직접 봐야 합니다. 저는 폴란드 관계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기술 이전 과정을 참관하고 싶다고 독일 기술자로서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답이 왔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 기술자들이 폴란드에 온다고 했는데 그때 참관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직접 보겠다고 했습니다.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폴란드에 갑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답했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 이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요. 그가 웃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십니까? 형식적일 거라고 했잖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공장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일부 공간은 사용 가능했고 기술 교육이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관실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업 공간이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자 3명이 있었고 폴란드 기술자 5명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봤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먼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험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보여줬죠. 미사일 부품 조립 과정이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폴란드 기술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기술자들이 따라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옆에서 지켜봤는데 틀리면 즉시 고쳐줬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보정해줬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강의가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마치 장인이 제자를 가르치듯 손으로 직접 전수하는 방식이었죠. 몇 시간을 지켜봤습니다. 설명은 최소한이었고 행동이 명확했습니다.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폴란드 기술자가 실수했습니다. 부품을 잘못 끼운 겁니다. 한국 기술자가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여줬습니다.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해야 맞는지를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똑같이 실수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쳤죠.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실패 사례를 숨기지 않고 공유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기술 이전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을 넘긴다고 말하지만 문서만 줍니다. 손은 철저히 숨기죠. 하지만 저들은 기술을 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서가 아니라 손으로요. 저는 참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기술 이전은 껍데기일 거라고 했습니다. 진짜는 당연히 숨겼을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경험으로, 실패 사례까지요.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다. 포장된 거래일 뿐이다. 그렇게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전수였습니다. 폴란드에서 돌아온 뒤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의 실체를 직접 목격했는데 제 30년 경험으론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봤습니다. 기술 이전 현장을요. 그가 물었습니다. 어땠습니까? 형식적이었죠? 저는 답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한국이 기술을 넘기는 게 우리한테 무슨 문제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방식입니다. 며칠 뒤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공장 위치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었습니다. 폴란드 어디에 짓는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자료를 뒤지다가 발견했습니다. 공장 위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고주프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고주프를 찾았습니다. 폴란드 서부였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독일 국경에서 10km도 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맞았습니다. 고주프는 독일 국경 바로 옆이었습니다. 왜 하필 여기입니까? 폴란드 중부도 있고 동부도 있는데 왜 독일 국경 바로 옆에 공장을 짓는 겁니까?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고주프의 특징이 나와 있었습니다. 유럽 주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철도망도 발달했다고 했죠. 독일, 체코, 폴란드를 잇는 물류 중심지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물류 중심지. 그 단어가 걸렸습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고주프에서 베를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이 시간도 안 걸립니다. 프라하까지도 가깝습니다. 바르샤바는 어떻습니까? 폴란드 수도보다 독일 수도가 더 가깝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계산입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공장에서 무기를 생산한다면요? 어디로 보내기 쉽겠습니까?
독일로 2시간, 체코로 3시간, 폴란드 전역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폴란드만을 위한 공장이 아닙니다.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공장 위치 확인했습니까? 고주프라는 곳인데요. 그가 답했습니다. 아, 들었습니다. 독일 국경 근처라던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하필 거기입니까? 폴란드 중부에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물류 때문 아니겠습니까? 독일 쪽에서 부품 들여오기 편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무기인데 왜 독일 쪽 물류를 신경 씁니까? 부품은 한국에서 오는데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게요.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계산된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더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고주프 공장의 생산 능력이 구체화됐다고 했습니다. 연간 수백 발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폴란드 수요보다 훨씬 많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에스토니아가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될 천물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죠.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K9 자주포를 샀습니다. 이제 천무까지 검토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루마니아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발트 3국도 관심을 보인다고 했죠. 노르웨이까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이 나라들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고주프를 중심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물류 반경을 계산해 봤습니다. 모두 닿았습니다. 고주프에서 이 나라들까지 모두 하루 이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닙니다. 허브입니다.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산 거점입니다. 동료와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고주프 위치를 보십시오. 독일 국경 10km입니다. 그가 지도를 봤습니다. 가깝네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 베를린까지 2시간입니다. 프라하 3시간, 바르샤바 4시간입니다. 유럽 물류 중심입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답했습니다. 주변국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발트 3국, 노르웨이까지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폴란드가 생산국이 되는 겁니까? 한국 무기를 유럽에서 생산해서 유럽에 파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구매국이 아닙니다. 생산국입니다.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공급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한국 거 아닙니까? 폴란드는 조립만 하는 거죠. 저는 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봤습니다. 조립이 아니라 생산입니다. 기술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규정을 기억하십니까? 폴란드에서 생산하면 유럽산입니다. EU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보조금도 받을 수 있죠.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한국 무기가 유럽산으로 둔갑하는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둔갑이 아닙니다. 규정상 유럽산입니다. 합법입니다.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자료를 더 분석했습니다. 고주프 공장이 가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폴란드가 천물을 생산합니다. 둘째, 주변국들이 폴란드에서 삽니다. 셋째, EU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넷째, 한국은 기술료를 받습니다. 다섯째, 폴란드는 생산국이 됩니다. 모두가 이득입니다. 폴란드도 한국도 주변국도요. 손해보는 쪽은 누굽니까?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입니다. 프랑스입니다. 유럽 기존 방산 질서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고주프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화살표들. 에스토니아로, 루마니아로, 발트 3국으로, 노르웨이로. 한국 무기가 유럽산 타이틀을 달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림.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구조 변화입니다. 며칠 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당연히 폴란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은 일시적 현상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유럽 무기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고주프 공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이겠죠. 폴란드 정부의 정치적 선택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독일 국경 10km 거리에 공장을 짓는 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유럽 물류 중심에 짓는 게 정치적 선택입니까? 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위치는 물류 효율성 때문일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변국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발트 3국까지요. 이들이 폴란드 공장에서 구매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1차 계약도 협의였다가 체결됐습니다. 2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차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세미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아닙니다. 선택을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고주프에서 생산이 시작되면 주변국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멀리서 비싼 값에 사올지 가까운 곳에서 싸게 사올지요.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어떻습니까? 유럽 무기가 여전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우수합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기준입니까? 가격, 납기, 거리, 정치적 관계, 이런 것들도 기준입니다. 폴란드 공장은 이 모든 기준에서 유리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동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클라우스,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닙니까? 독일 기술은 여전히 최고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최고인 건 압니다. 하지만 최고가 항상 선택받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좋고 가깝고 빠르고 싸면 그걸 선택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레오파르트를 K2가 대체할 순 없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대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선택지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됐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고주프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을 표시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발트 3국, 노르웨이.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 고주프에서 무기를 산다면요? 폴란드는 어떻게 됩니까? 구매국에서 생산국으로 바뀝니다. 의존하는 나라에서 공급하는 나라로 변합니다. 유럽 동부의 방산 허브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요? 기술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잃은 게 아닙니다. 생산 기지를 얻었습니다. 유럽 한가운데예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위치는 의도가 된다. 공장은 생산보다 방향을 만든다. 이제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 질서가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덮었습니다. 제가 찾던 약점들이 무력해졌습니다. 검증 부족, 경험 부족, 공급망 취약.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위치였습니다. 거리였습니다. 접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였습니다. 고주프는 그 모든 걸 갖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밤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시끄러웠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기점입니다. 여기서부터 퍼져나갑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주인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 동부방산의 주인으로요. 그리고 한국은요? 유럽 밖에서 유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규칙을 피하지 않고 규칙 안으로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 폴란드에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베를린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렸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천무 3차 실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5조 6천억 원대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CGR-80 유도 미사일을 포함한 천무 시스템 전체였고 인도 일정도 구체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30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도할 계획이라고 했죠. 아직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차도 2차도 논의에서 체결로 이어졌던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베를린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독일 방산 내부 관계자들이 모여 폴란드의 움직임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폴란드는 특수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했던 거라고 다른 나라들은 다를 거라고 했습니다. 독일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레오파르트 1을 K2가 대체할 순 없다고 일시적으로 시장을 잃을 수는 있지만 결국 품질이 증명할 거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박수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 섰을 때 동료 하나가 다가와서 왜 박수를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일 기술이 우수하다는 건 사실 아니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수한 건 맞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2022년에 1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 모두가 전쟁 특수라고 했습니다. 2023년에 2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정치적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2024년 지금 3차 계약이 논의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일시적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고주프 공장의 위치를 기술 이전 현장에서 손으로 전수하는 모습을, 그리고 명확한 패턴을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K2 전차 2차 계약도 진행 중이라고 했고 현지 조립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된다고 했습니다. 잠수함 사업도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오르카 프로젝트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MRO 센터 설립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모두 아직 논의 단계였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큼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치고 고주프를 중심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발트 3국, 노르웨이까지 모두 반경 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는 3년 만에 구매국에서 생산 거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의존하는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 과정을 도왔습니다. 독일은 어땠습니까? 레오파르트를 팔았지만 생산 능력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을 지켰으니까요. 어느 쪽이 폴란드 입장에서 유리했는지는 결과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동료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는데 그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독일이 최고라고,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요. 저도 같은 답을 했습니다. 맞다고, 독일 기술은 여전히 우수하다고, 저도 그렇게 믿는다고요. 하지만 폴란드가 왜 3번 같은 방향을 선택했는지는 이제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설명하냐고 물었고 저는 답했습니다. 속도, 개방성, 기술 공유, 독립 지원 같은 것들이 선택을 만들었다고,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결국 품질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행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폴란드의 3번의 선택, 그리고 움직이는 질서. 저는 폴란드의 선택을 비판하기 위해 이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1차 계약은 전쟁 특수라고 했고 2차 계약은 정치라고 했고 3차 계약은 막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3번 모두 틀렸습니다. 1차는 우연이 아니라 계산의 시작이었습니다. 2차는 정치가 아니라 구조의 구축이었습니다.
3차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의 연장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유럽 기술을 믿습니다. 레오파르트2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독일의 방산 역량은 수십 년간 검증됐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한국을 3번 선택한 이유 역시 이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빠른 납기, 기술 공유, 현지 생산 지원, 독립을 돕는 태도. 이런 것들이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기술 이전 현장에서는 문서가 아니라 손으로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고주프 공장의 위치는 우연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1, 2, 3차 계약은 단계적으로 깊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2 2차, 잠수함, MRO 센터까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제 동료들은 지금도 독일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폴란드가 왜 3번 같은 방향을 선택했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흐름은 한국으로 가고 있다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여전히 독일 기술자입니다. 30년간 레오파르트와 함께 일했습니다. 독일 방산의 역량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합니다.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성능만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속도, 개방성, 기술 공유, 독립 지원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3번 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주프 공장이 가동되면, MRO 센터가 설립되면, 주변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우수성만을 믿었습니다. 성능이 증명하면 시장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제는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폴란드의 3번의 선택을 지켜보며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